네,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세요. 주석은 근데 조금 빨리 끝내드릴 거예요. 이거 1시간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 다 채울 내용도 크게 없고요. 이제 주석은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필수적 의무사항 중에 하나로 됐죠. 저희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석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정보 공시 범위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뿐만 아니라 주석사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 주석사항 총 7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주석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거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석을 공시하라고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부담이 된 거죠.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놓은 개편안이 7종, 그럼 최소한 이 7종만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석으로 공시하셔라. 라고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하시면은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석 공시사항에 해당 사항 있으시면은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주석 공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석 내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석 서류 제출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한글 파일 같은 것들을 그냥 바로 올리고 싶다. 여기에 굳이 직접 작성 안 하고 올리고 싶다 하시면 그냥 작성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 해주셔도 충분히 되고요. 이제 하시면은 뭐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까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경우들은 감사보고서 제출하실 때 주석 공시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별도로 이것까지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 회계감사 제출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들도 이 주석 필수적 공시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은 그냥 해당 없음으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것만 주석 작성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신 분들 중에 감사 보고서에 주석 공시사항을 올렸는데 그 일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별도로 감사 보고서 올리시고 주석 작성하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수정을 해주시려는 노력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현금성 자산이란 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으로서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현금성 자산이 사용이 제한됐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담보 제공을 했달지, 질권을 설정했달지, 기본 재산으로 편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현금성 자산을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담보로 현금을 했거나 질권을 설정했을 때는 사용이 제한됐다고 보고 그럴 때 이제 이 주석으로 공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그 종류가 뭐 현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M&A, CD, 채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현금성 자산이고 이것들 중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셨어가지고 이런 것들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 보시면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은 미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이나 용도 제한 기부금, 목적의 현금성 자산이다 하시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니까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차입금이 있으시면 주석 공시사항으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이 차입금도 보시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로 나눠져 있죠.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구분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어가지고 장기 차입금에 속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간이 경과되면서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을 때 그런 차입금을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은행으로부터 24년도 10월 1일 날 차입하여서 6개월 후인 25년도 3월 31일 날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차입일과 만기일 사이가 6개월이잖아요. 1년 이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단기 차입금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말 및 정기말 현재 이 장기 차입금 내역에다가 얼마의 이자율이고 얼마를 차입했는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은행. 이제 비은행으로부터 22년 5월 1일 차입해서 3년 뒤인 26년 4월 30일 날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딱 봐도 1년 이상이시죠? 이런 게 바로 장기 차입금이고요. 저희 지금 24년도 거 귀속분 신고하시잖아요. 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년 이상이 훨씬 남아있잖아요. 1년 4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니라 여전히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단기말 및 정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C은행으로부터 24년도 3월 1일 날 차입해서 25년도 10월 31일 날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차입일과 만기일이 1년 이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 맞아요. 1년 이내인데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장기 차입금 내역에다가 입력하시고, 단기 말에도 여전히 아직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00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단기 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이게 25년도 기속을 신고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차입금 자체도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기말 1,000만 원 입력하시고 단기말을 0원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 유동성 장기부채,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차감한다.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있으면 이런 주석 공지사항 중에 하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물로 받은, 기부받은 자산이 있을 때 이 현물로 받은 자산을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실 수 있고 또는 그냥 자산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현물로 받은 내역 어떻게 이제 계정 과목 잡았는지 주석으로 공시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받은 기부 내역 아까 저희 공익목적 세부 현황에서도 현물로 받은 내역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말씀하셨고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은 주석으로도 한 번 더 공시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토지, 주식, 뭐 의류도 받을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 현물로 받은 내역들이고 이런 식으로 정기 뭐 토지를 현물로 받았다. 네, 뭐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했다 하시면 정기 계정 과목에 기본 순자산 토지 네,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 그냥 합산해가지고 기본 순자산으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 기부자가 동일하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대표 기부자가 다르면은 당연히 나눠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현물로 받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순자산을 편입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의류는 한 사람한테만 받지는 않겠죠. 김국세 외 다수 이런 식으로 의류 이 시가는 이제 판정하는 시가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 옷의 현재 가치를 따져가지고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다 하시면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 7종 사항이 입력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이 7종이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이제 주석 공시사항을 수업을 별도로 마련해 봤고요. 네 번째는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제공한 담보가 있다. 이 차입금이 있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나 질권 설정 또는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을 한 게 있다 하실 때 또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뭐 단기에 했는지 담보 제공자산 보통 뭐 토지나 건물로 많이 담보 제공하시겠죠. 이제 담보 제공한 자산과 이 담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리고 이 장부가액 중에서 담보 설정을 얼마를 했냐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관련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이 C은행에 만기가 2025년 6월 1일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했다. 무슨 목적 때문에 담보 제공을 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되고요. 있으시면은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인, 친족이나 사용인, 임명권자, 출연법인 등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해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 또는 채권 채무 내용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보증 내역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석으로 공시할 때 처음에 어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일단 쭉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쭉 나열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게 자료가 불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떠한 거래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 작성해 주시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일단 친족 홍길동 사용인 김국세 최세금 출자법인 30% 이상 주국세 이렇게 등록을 했다 하시면 중요한 거래 내용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랑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작성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예시를 보시면 친족 홍길동으로부터 단기의 기계상투를 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시면 단기 제한매입이죠. 여기다 1억 원 입력하시고 홍길동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사용인 김국세로부터 정기의 현금 2천만 원, 단기의 현금 3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하시면 김국세 클릭하시고 단기의 수익, 기부금은 수익이니까 장기의 수익 얼마, 정기의 수익 얼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세금에게 단기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단기 임차료 1,2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임차 보증금은 말 그대로 저희 단기말 채권이니까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1,2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30% 이상 출자 관계에 있는 주국세로부터 공익법인이 A은행부터 차입한 2억 원에 대하여 30% 이상 출자 관계에 있는 주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 5천만 원 담보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건물 30% 이상 출자 관계에 있는 주국세로부터 이 공익법인이 이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차입을 했는데 본인이 담보를 제공할 게 없어서 출자법인 30%에 있는 공익법인 주국세가 대신 본인의 소유를 담보 제공해줬다. 그럴 때 이제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입을 해가지고 제 거의 건물을 담보 설정했다 하시면 앞에 봤던 그 담보 설정 제공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면 되고 이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에 담보 제공한 게 있다 하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담보 설정 금액 얼마인지 입력하시고 관련 내용 주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 5천만 원 담보 설정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 금액, 진행 상황 등이 있을 때
이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뭐 어디 어떻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런 거 보시면 저희 아까 그 맨 처음에 출연받은 재산에 뭐 소송 관련해가지고 예외 사항이 있었잖아요. 3년 이내 사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혹시라도 인정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석으로 미리미리 공시를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이런 거 만약에 소송 관련된 공익법이 있다 하시면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 취득원가. 그러니까 기본 순자산이 있으시면은 주석으로 공시하시는 사항이에요. 기본 순자산 있으시면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 현금 같은 경우도 기본 순자산으로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 자산 그것도 입력하셔야 되지만 여기서도 입력하셔야 되지만 이제 이 현금 같은 경우 기본 순자산을 입력했을 때 여기서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현금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금이 있다 하시면 이 현금 같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 여부를 그냥 부로 클릭하시고 해당 없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토지 같은 것들은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별도로 이 토지 취득원가랑 공정가치 금액, 감정평가 실시한 거 어떻게 변동됐는지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 이런 거 공정가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홈택스로도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홈택스 이제 운영성과표 다음에 주석서류 제출 및 작성하는 방법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주석서류 제출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본말 버튼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보시다시피 되게 뭐 많았죠. 14번까지 막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된다 해가지고 그럼 7쪽만 별도로 선발해서 이거는 최소한 너네 그 주석으로 공시해라 라고 이제 밝혀진 거고요. 옛날 같은 거는 보면 공익법인의 계약 및 주요 사업 내용, 공익법인 채택과 회계 이런 것까지 주석으로 공시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 맞죠. 근데 이제는 어쨌든 7쪽만 공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뭐 현금성 자산이 어떤 거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통화 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토예금,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을 전환이 용이한 거, 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좀 예시 같은 것도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한 번쯤 훑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M&T 수시 입출 시 저조선 예금 정기 말에 얼마였고 단기 말에 얼마였는데 차입금 만약에 차입금을 일부러 이제 뭐 그 차입금 담보가 줄어들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동된 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환돼야 되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랑 장기 차입금은 구분되어 있고요. 단기 차입금, 차입일과 그 만기일이 1년 이내일 때 차입 그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 입력하시면 되고 장기 차입금은 1년 후 유동성 장기부채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거 예시도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보고 가시면은 유동성 장기부채 시은행에서 차입한 상환일이 22년 4월 1일로 단기말 현재 상환기간 1년 이내므로 단기 차입금 단기말 내역을 기재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차감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장기 차입금 내역도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현물 기부 관련해서 주식, 토지, 의류 다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고 수익으로 인식할지 자산으로 인식할지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공정가치 개념 한번 보고 가시면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 가액으로서 즉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이 되고 유가증권 시장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재고자산이나 기타 물품 등은
비슷한 물품은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 그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으로 추정해가지고 그게 바로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공정가치 추산하기가 어렵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정의상은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 등이 이런 공정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는 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 가치가 동일한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등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공정 가치가 당연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담보 같은 것들도 보시면 담보 제공재산, 뭐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장치, 차량 운반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담보로 제공한 내역이 있다. 내가 차입을 해놓고 내 거에 있는 자산을 뭐 담보로 제공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뭐 특수관계인 그거는 아까 특수관계인 그 거래 내역에다 입력하시는 거고 여기 좀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보증이랑 질권. 그러니까 보증은 저희가 아는 뭐 지급보증, 연대보증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이 질권이 어떤 거냐면, 이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권자의 물건을 수취해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가 바로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질권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장부가액. 그러니까 이 공익법인의 시은행의 만기가 2020년 5월 1일인 차입금 5,200만 원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건물은 2015년 1월 1일 날 취득하였으며 당시 취득 원가는 1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억 7,500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 원가가 10억 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담보 설정 금액, 이 장부가액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10억 원 아닙니다. 이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이 취득 원가에서 차감한 이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여기서 입력을 쭉 해주시고요. 이 사용인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특수관계인,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냐 하시면 저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특수관계인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 상증세법 제2 시행령 제2조 2 이거 한 번쯤 꼭 살펴보시고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너무 뭐 기준이 애매하다 라고 하시면 저희 사전 상담 신청도 추천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그냥 기본적인 거래 내역도 되고 재고자산, 뭐 재화나 건물 취득, 차량 운반고 이런 것도 유형자산, 유무형 자산의 거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채권 채무 그리고 제공받은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사항입니다. 예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는데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쯤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 법인, 소송 구분, 사고송 사건면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 뭐 진행 사항 1심 진행 중인지 뭐 2심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본 순자산 편입액. 기본 순자산도 우리 사유인을 처분할 때 임의적인 조정 사항이 아니다. 이제 공정가치 하시고 우리 현금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주식도 주식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게 있고 공정가치가 측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주식 A 같은 경우 상장 주식 같은 거는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한데 주식 B는 비상장 주식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하시면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가능한 것들은 공정가치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주석 사항이었습니다. 이 7종 꼭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고 해당 사항 없으면 그냥 해당 없음을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잘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녹화본 앞서서 세폭 교실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한 번씩 보시고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6월달 안까지 신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리고 이번에 그 책자 받으셨잖아요, 요거 꼭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책자 만드느라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활용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납세협력 의무랑 저희 공익법인들이 고생이 많으신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서라도 어떻게 좀 간소화시키고 싶은데 워낙 그 공익성과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금 공시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 서류들 간소화 좀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익법인, 공익성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밝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